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담당하는 박재경입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하반기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망의 제목을 방향성에 집중이라고 써봤습니다.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들은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부재함에도 주가 급등락이 좀 반복된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먼 미래 수익을 이제 현가해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저희 산업의 특성 때문에 이제 단단한 하방 지지가 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제 변동성은 기업의 호재와 악재를 판단하실 때 아무래도 좀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주가가 오른다면 과도하게 오른다면 호재를 또 과대평가하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악재를 또 과대평가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기 변동성이 최근에 좀 심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휘둘리시기보다는 중장기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이제 의미에서 제목을 제가 방향성에 집중이라고 좀 써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24년 하반기의 방향성을 결정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금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이제 저희 하나증권은 올해 3분기부터 국내 미국의 기준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3.5%인데 올해 말 3%까지 이제 내려갈 걸로 3분기, 4분기 한 차례씩의 인하가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정책금리도 올해 3분기, 4분기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와 제약바이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높은 금리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 개발 기업들에게는 특히 더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텐데, 매출 영업이익이 부재한 신약 개발 기업들은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높은 금리는 이러한 이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뭐 산업의 구조 조정을 뭐 야기하거나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가 금리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2020년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해도 여전히 3%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어떤 방향성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고, 20년의 유동성 장세랑은 조금 다른 모습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약 개발 성과인데요. 이제 신약 개발 성과를 말씀드릴 때는 렉나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 이후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매출은 부재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뭐 약간의 매출들은 있었지만 유의미한 매출은 부재하고, 이러한 매출이 나오는 첫 주자가 유한양의 오스코텍의 렉나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렉나자는 8월 21일까지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데이트를 저희가 푸드파 데이트라고 하는데, 이 데이트는 이날 딱 승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미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8월 21일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렉나자의 FDA 승인을 이제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 이제 매출액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향후에 얼마나 매출액이 나올지,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이 렉나자의 판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CMO와 바이오 시밀러 기업의 성장입니다. 사실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성과를 낸 영역이 위탁 생산 CMO와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신약 개발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쪽이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요. 이제 23년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5%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율은 계속 바뀌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돈을 많이 벌던 시기에는 그 비중이 좀 낮아졌다가 최근 이제 70%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CMO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결국 큰 저희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대형주들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 성장률의 둔화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부터는 바뀔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시 성장기를 이끌 요인은 이제 삼성바이오의 사공장 18만 리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이제 5공장도 저희가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CDO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진펜트라를 미국에 출시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매출이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최근에 좀 성장률 둔화를 보여왔던 대형주들이 다시 성장 구간에 들어간다는 점도 저희가 이제 하반기 방향성을 좋게 점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목할 제약바이오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보안법입니다. 이제 바이오 보안법이란 중국 바이오 기업과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올해 1월 말에 최초 발의가 됐습니다. 네, 이제 5월 10일자로 신규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지금 현재 통과한 상태, 하원을 통과한 상태고 연내 이제 최종 입법이 기대가 됩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초기 단계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 프로젝트의 비중이 53%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CDO 부분이 이제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약품 생산처는 단기의 변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인허가나 이런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CDO, CMO 업체들에게 수혜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셀트리온의 진펜트라입니다. 진펜트라는 3월 18일자로 미국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약가도 발표가 됐는데 약가는 1년 기준 이제 웹 기준으로 $80,000로 현재 이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인플렉트라의 3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판매를 위한 저희가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3대 PBM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의 가장 넓은 범위의 이제 처방 목록인 내셔널 포뮬러리의 등재가 완료됐습니다. 이외에 3대 PBM에도 처방 목록 등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은 하반기부터 확인이 될 예정이고 이러한 진펜트라는 셀트리온의 첫 신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램시마 이 제품의 다른 이름이 램시마 SC인데 램시마 SC는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뿐 아니라 미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하반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렉나자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렉나자는 로열티를 받는 첫 국내 신약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렉나자 리브레반트 병용요법은 작년 12월에 이제 FDA 승인 신청을 해서 올해 8월 21일 이내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실제 판매 데이터가 될 텐데요. 작년 이제 에스모에서 렉나자의 마리포사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내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제 부작용 비율이 다소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내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임상을 현재 이제 존슨앤존슨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임상 목록이 있는데 이제 임상 목록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코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손발톱 주변에 염증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항생제와 피부 보호제를 같이 이제 사용하는 임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임상이라든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렉나자 리브레반트 병용요법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 리브레반트를 정맥 주사로 투여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주입 반응입니다. 이제 그런 주입 반응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리브레반트를 SC 제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팔로마3 임상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마3 임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무리된 상태라서 올해 아스코에서 관련한 팔로마3 임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 존슨앤존슨이 어떤 판매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내약성 우려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수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마케팅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R&D 부분에서 주목할 트렌드로 ADC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ADC란 무엇인지를 밑에 그림을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ADC라는 거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한 어떤 모달리티를 저희가 ADC라고 합니다. 이제 이 ADC를 이렇게 연결한 모달리티를 개발하는 이유는
이제 저 약물에 항암화학요법에 쓰이는 약물들이 보통 들어가는데 항암화학요법은 조직 선택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을 높이는 이슈인데 여기에 항체약품을 연결해서 표적성을 부여하는, 그래서 항암화학요법과 항체약품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모달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ADC는 이 그림에서와 같이 항체, 링커, 약물의 세 개의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조직에서는 이제 작동하지 않고 암세포 특이적으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작동하는 모달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ADC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붐인 상태입니다. 이제 항암 분야의 경쟁이 사실 굉장히 치열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빅파마들은 ADC 파이프라인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에 있는 내용이 2023년부터 24년까지 이루어진 ADC 관련 주요 라이선스 M&A 딜입니다. 이제 작년 3월에 파이자가 시애틀 제네틱스를 430억 달러에 인수했던 메가딜이 있었고요. 그 딜을 시작으로 현재 MSD, 에피, GSK, 존슨앤존슨까지 ADC 파이프라인들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파이프라인 개발 기업에 주목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국내 기업에선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ABL 바이오나 셀트리온 등이 초기 단계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호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실적 성장이 조금 슬로우해지면서 주가도 좀 슬로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사공장 18만 리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미국 바이오보안법 입법이 연내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이제 반사수에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항체뿐만 아니라 ADC까지 위탁 생산 영역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 성장 동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렉나자입니다. 그래서 렉나자 리브레반트 병용요법의 승인이 이제 3분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매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슨앤존슨이 판매 마케팅 전략을 계속해서 강하게 피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따른 글로벌 매출이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렉나자가 메인 파이프라인이긴 하지만 렉나자 이외의 파이프라인들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외에 이제 메시 파이프라인인 YH25724, 알레르기 파이프라인 YH35324 등등의 파이프라인도 현재 이제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이제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에도 호실적을 시현했는데 올해도 호실적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올해 이제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6천억 원에 영업이익 이제 2,6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중반까지 성장할 수 있을 전망이고요. 거기에 이제 기존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결과 확인도 이제 활발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듀얼 트리플 메시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이상을 이제 메시 적응증으로 진행하고 있고 25년 임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비만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임상 3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임상은 25년에 종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비만을 이제 타겟하는 신규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최근에 임상을 진입을 했는데요. 이 파이프라인도 글로벌 1상이 25년까지 종료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당장 어떠한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25년에 지금 결과 발표할 다수의 파이프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진펜트라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 신약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리레이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런 진펜트라 외에도 스텔라라, 악템라, 프롤리아 시밀러 등 신규 시밀러의 출시가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인데요.
이제 리가켄바이오는 꾸준히 성과를 이루어온 국내 대표 ADC 개발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ADC 플랫폼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을 진행하면서 기술력을 이미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존슨앤존슨 기술 이전과 오리온 유상증자로 현재 현금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약 7천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현금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 확보와 임상 진행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장기적인 기업 가치 확대를 전망합니다. 이외에 이제 올해 결과 발표가 예정된 파이프라인으로는 ROR1 ADC 임상 1상이 아스코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한 트롭트 ADC는 연내에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런 결과 발표들도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하반기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